자, 그냥 질문 받을게. 야, 이거 본문 내용은 좀 어렵긴 한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특히 뭐 이과생들은 잘 풀고요. 문과생들은 조금 어렵긴 할 텐데 이걸 뭐 다 설명하기는 좀 너무 힘들고. 뭐 질문. 18, 19. 그럼 좀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거 설명한다 이건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D고 요 중간 단계가 이제 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는 게 있죠. 돌아가는 게 뭐예요? 얘가 EG. 다 그려야겠네. 그리기는 이 그리긴 그려야겠다 이거 다. 그래서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뭐예요? B고 다시 돌아가는 게 뭐예요? E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E가 되는데 그림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도 빨리 좀 하려고 그랬더만. A에서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이 상변화 물질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보내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 여기서 100도짜리 물을 보내면 중간에 뭐가 돼? 이렇게 가다가 식을 거 아니야. 이렇게 외부로 방출이 돼가지고. 그죠? 식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뭐 90도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100도짜리 물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걸 어떻게 보존해 볼까 해가지고 만든 게 넣어보는 게 뭐예요? 이 상변화 물질이에요. 이 상변화 물질을 넣으면은 여기 가서 이 온도를 어떻게 해줘요? 다시 100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를 넣어주면 그죠? 그래서 상변화 물질은 원래 여기 아까 이거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물이 얼음으로 가는 건 있잖아요. 물이 얼음으로 가는 거는 이게 온도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물에 있는 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열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열이 방출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 이제 열이 방출되는 거고 내가 박스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얼음에서 이제 물로 가면은 이거는 열을 흡수하는 거지. 그치? 이건 기본이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연력학의 기본 상식이잖아. 이게 물에서 얼음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어떻게 해줘야 돼? 온도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지금 상변화 물질이라는 건 무슨 상태예요? 지금 얘가? 원래는 고체 상태인데 그러니까 잠깐만 이 설명이 좀 이게 머릿속으로 뱅글뱅글 도는데 지금 말이 그래서 어쨌든 자 다시 A에서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낼 때는 얘가 물로 보내겠어? 아니면 알갱이 상태로 보내겠어? 고체 상태로 보내겠어? 액체 상태로 보내겠어? 이게 맨 처음에 보낼 때 있잖아. 열병합 발전소에서 각 세대로 보낼 때 맨 처음에 고체 상태로 보내요? 액체 상태로 보내요? 아니지. 고체 상태로 가는 게 아니지. 이게 고체 상태로 간다고? 아니 저기 왼쪽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가 여섯 번째 줄 보면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얘가 뭐를 한다고? 열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열을
잠깐만. 열을 그렇지. 흡수하고 그다음 물에서 얼음으로 갈 때 뭐가 돼요? 그렇지. 열을 방출해. 얘가 이제 잡열을 방출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알겠어요? 글자 그대로 읽어갖고 물에서 이게 열역학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에서 얼음으로 가는데 물에서 얼음 갈 때 잡열을 어떻게 해요? 방출하고 얼음에서 물 갈 때는 잡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지. 여기서 100도로 보내는데 중간에 로스가 생겨서 누열이 생겨서 90도가 됐으면 얘를 올려주고 싶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잡열을 어떻게 해줘야 돼? 방출해줘야겠지. 그렇지. 방출해줘야 되겠지. 방출.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무슨 상태로 보내겠어? 방출해주고 싶으면 물 상태로 보내겠지. 맨 처음에 액체 상태로. 맨 처음에 액체 상태로 보내고 여기서 뭐가 될 거야? 고체 상태가 돼야지 이게 잡열이 방출될 거 아니냐. 그지? 오케이? 요걸 찾아야 돼요. 오케이? 아니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물에서 얼음으로 갈 때 잡열이 방출되고 얼음에서 물로 갈 때 그 반대의 상황일 때는 잡열이 흡수된다는 구절이 있죠? 찾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 있잖아. 여기서 열을 발생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래야지 가정에 보내는 물이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빛이라고 나와 있는. 아니 짐작을 해보는 거지. 그거는 유추를 좀 해보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얘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열을 방출해줘야지 물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맨 처음에 보낼 때 뭘로 보내? 액체로 보내야겠지. 그 다음에 고체가 될 때 잡열이 방출되면서 이 물 온도가 올라가고 얘는 뭐가 돼? 알갱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알갱이 상태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회수가 되는 거야.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어요? 준호야 오케이? 근데 세 어. 번째 문단에 몇 번째 문단에? 세 번째 문단에 세 번째 그렇다면 말하는 거야? 그 보낸다 뒤에 이 물속에는 고체 상태. 잠깐 보낸다가 어디 있어? 보낸다 뒤에 고체 상태. 그래서 열경환기로 이러한 수증기는 열 수송에 사용되는 물에 열을 전달해 물을 데운다. 이 물 속에는 그렇지. 이게 여기에 상변화 물질이 담겨 있는 마이크로 단위의 캡슐이 섞여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캡슐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상변화 물질이 액체 상태로 보내겠어, 고체 상태로 보내겠냐는 거지. 요 두 번째 단락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에서 얼음이 갈 때는 잡열이 방출된다라는 말을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얼음에서 물 갈 때는 잡열이 흡수된다는 말을 썼잖아, 그죠? 그러면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각 세대로 보낼 때 있잖아. 이 중간에 열이 어떻게 될까요? 공중으로 좀 방출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온도를 올리고 싶겠지. 이 상변화 물질을 쓰는 이유는, 그죠? 그러면은 상변화 물질을 쓰면 이때 잡열을 방출해 줘야지 물이 뜨끈뜨끈해질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보낼 때는 무슨 상태로 보내? 물 상태로 보내야지. 물 상태로 보내고 여기서 잡열을 방출되면 물이 뜨끈뜨끈해지고 이게 뭐가 돼요? 고체 상태로 상변화 물질이 바뀌겠지. 그걸 다시 회수하겠지. 그래서 요거를 또 요거 녹는 점보다 조금 더 높여주면 뭐 한 70몇 도쯤 되겠지. 70도나 뭐 이 정도쯤 올려주면 이게 뭐가 돼 있을까? 물이 돼 있을 거야. 알겠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90도 밑으로 90도 정도 되겠지. 90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뭐가 돼? 고체가 되면서 또 열을 방출하는 거지. 이렇게 도는 거야. 알겠어요? 성우야. 그래서 18번 보면 A에서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렇지. 녹는 점 이상으로 올려야지 액체 상태가 돼가지고 녹아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물에 있는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상변화가 그렇지. B에서는 안 일어나겠지. 어디 가서 일어나는 게 제일 좋겠어? C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좋겠지. C쯤 가가지고 온도가 여기
뭐 한 95도쯤 갔을 때는 안 이게 안 바뀌고 90도쯤 거의 가가지고 집 거의 각각의 가정에 거의 다 갔을 때 얘가 잡열을 발출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겠지. 그럼 B도 맞고요. 그 다음에 B와 E를 통해 이동하는 물의 상변화 물질의 상태는 같을 수가 없지. 이거는 그냥 읽는 순간 그냥 상식적으로 안 돼. 갈 때는 뭐로 보내? 액체로 보내고 올 때는 뭐로 와? 고체로 오는 게 정답이 알겠어요? 이게 안 되더라도 같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오케이? 갈 때는 뭐로 가고? 액체로 가고 돌아올 때 뭐로 돌아온다고? 고체로 돌아오는 거 알겠어요? C에서 공동주택의 찬물은 현열이라는 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물의 온도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현열이라는 건 바로 이 현열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냐면 물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 온도와 잡열에 의해서 데워져서 그렇지 가정에 데워지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E를 통해 회수된 물에 있는 상변화 물질은 A에서 다시 그렇지 여기서 다시 뭐가 돼? 녹는점 이상으로 올려갖고 물에 같이 녹겠지. 안다스탠? 18번이 풀리면 19번은 거저먹기예요. 알겠어요? 19번은 왜 거저먹기냐? 거기 보면 A기업 어쩌고 저쩌고 무슨 상변화 물질 연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벽 온도가 있잖아. 벽 온도가 15도보다 어떻게 된대? 높아지면이라는 말하고 있죠. 자 그럼 덥잖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겠어? 덥잖아. 높아진다라는 건 벽 온도가 15도보다 높아진다는 건 덥잖아. 그러면 열을 떨구고 싶겠지. 그럼 열을 떨구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지 열을. 그럼 뭐에서 뭐로 바꿔줘야 돼? 얼음에서 물로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뭐로 변할 거야? 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액체로 바뀌겠죠. 그럼 1번, 2번, 3번밖에 없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서 당연히 뭘 하게 돼요?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2번이네. 잠깐만. 나 1번이라고 찍고 말았지. 이때 잡열을 흡수할 것인데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는 상변화 물질의 온도가 그렇죠. 이게 어디 있냐면 저기 세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어디냐면은 이 과정에서 상변화 물질이 고체로 상변화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동하는 물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결국 그 물질 상태는 어떻게 해야 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과학 같은 거 한 학생들은 되게 쉽게 풀고 확실히 연력학 뭐 이런 거 좀 한 학생들은 잘 풀고 어려웠나? 그래서 18, 19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있으면 또 따로 좀 오세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비트겐슈타인도 좀 어려웠는데 근데 이거는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문제 자체는 그나마 좀 쉽죠. 문제 자체는 좀 쉬운 편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죠.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무슨 철학을 했냐면 논리 철학 논거라는 책을 썼는데 언어 철학이라고 해. 얘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한마디로 언어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철학 그러면은 무슨 옛날부터 무슨 뭐 이데아 여기도 나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이데아 그 다음에 뭐 이성 순수 이성 비판 뭐 칸트 뭐 그 다음에 뭐 경험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철학은 철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가 안 되는 거는 철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걸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한마디야. 그러니까 결국 모르고 잘 모르는 건 어떡하라고? 입닥치란 얘기 알겠어요? 이 사람의 말은 결국 말로써 설명이 안 되는 건 철학의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슨 이성 뭐 칸트의 순수 이성 기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뭐 있냐 뭐 철학 사조들이 되게 많잖아. 그게 결국은 철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얘기가 딱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만 뭐의 대상으로 봐요? 철학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시원아 뭐하냐? 이거 그만 푹까? 진도 나갈까 그냥? 나는 뭐 좋아. 이거 다 읽기는 좀 힘들고 아니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함수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죠. 진리 함수 이론이라는 걸 얘기해가지고 뭘로 나눠요? 요소 명제라는 걸 끄집어내고 각각의 요소 명제는 뭐하고 대응한대 한계랑? 각각의 원자 뭐라고 돼 있어? 원자 사실에 대응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명제는 결국 각각의 사실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한 개의 명제는 한 개의 사실과 반드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진리함수 이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요소 명제가 2개 이상 나타나면 뭐가 돼요? 이게 2개 이상이 되면 이거를 복합 명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복합 명제에 대한 진리값을 뭐 함수로 표현합니다. TF 이렇게 돼 있는데 T는 뭐예요? 참이란 말이고 F는 뭐예요? 거짓이란 말, 폴스의 약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TF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원래 있잖아요. 이 고전 명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교 1등을 하면 벤츠를 사줄게.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 명제고 여기가 이제 결과 명제인데 그래서 벤츠를 사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교 1등을 했어. 근데 내가 막 벤츠를 사줬어. 그럼 이 명제의 합은 뭐가 돼요? 참이에요. 무조건. 알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근데 네가 전교 1등을 했어. 근데 내가 벤츠를 안 사줬어. 그럼 이 명제값은 뭐가 돼요? 그렇지.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네가 전교 1등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벤츠를 안 사줬어. 그럼 이 진리값은 뭐가 돼요? 진실이지. 참이지. 안 했으니까 내가 안 해준 거잖아. 그런데 네가 전교 1등을 못했어. 그런데 내가 벤츠를 사줬어. 그럼 이 진리값은 뭐가 돼요? 참이에요. 알겠어요? 원래는 이게 고전 명제에서의 진리값들의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건 명제고 이게 실현 명제인가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제 그 진리 명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조건 명제가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그 다음에 달이 두 번째가 뭐예요? 달이 지구를 돈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거기 보면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참이야. 달이 지구를 도는 게 참이야. 그러면은 이 결과 명제는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거짓이야.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거짓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거짓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다. 여기 T를 해야지. 미안해. 여긴 T고 여기가 F. 그럼 얘도 F죠. 근데 여기가 F인데 여기가 T면 이것도 F예요. 그지? 거짓이지. 둘 다 거짓이면 얘도 거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기 그 논리의 문제의 어떤 그 조건 명제하고는 좀 다른 걸 보여요. 얘는
이게 거짓일 때만 뭐가 돼요? 거짓이 되는데 얘는 둘 다 참이어야지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풀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TF 뭐 이 얘기가. 그래서 각각의 이 함수값은 총 몇 개예요? 요소 명제의 몇 배가 돼요? 2의 n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중간에 나와있잖아. 이거 내가 없는 말을 해.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얘가 요소 명제의 수고 이 요소 명제의 수에 따라서 결국은 이 요소 명제의 수에 따라서 전체 뭐가 결정이 돼요?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로 넘겨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복합 명제를 진리표로 만들었을 때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은 뭐라고요? 의미 있는 명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뭐? 좀 지울게요. 하나는 뭘 제시하고 있어요? 무의미한 명제죠. 무의미한 명제라는 걸 하나 제시하고 또 하나는 뭘 제시해요? 즉 의미를 결여한 명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명제는 이건 아예 뭐라고요? 사실이 없어서 참거짓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뭐래요? 사실은 있는데 언제나 참이거나 거짓인 명제를 의미를 결여한 명제 맨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한반에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라고. 그건 철학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비트겐슈타인이 또 나와. 이거 기출문제 풀려고 보면. 자 25번부터 29번 질문. 없어? 넘어갑니다 진짜. 다 맞았어? 그럼 풀렸는데 이해. 아 이해됐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장거래 비용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 자체는 좀 어려운데 내용은 어려운데 문제는 쉽죠. 33번부터 37번 질문. 36번? 아 이것도 그냥 이게 거래 비용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답이 5번이죠. 여기 보면 이 기업이 원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D 기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니지 이건 탐색 과정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게 그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두 번째 단락에 왼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탐색 과정 또는 뭐래요?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하여 계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비용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탐색과 계약과 강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거를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 비용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변호사 비용, 서류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저 회사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미국을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비용들,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강제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36번에 5번에 보면 이 기업이 D 기업이 이 기업한테 D 기업이 이 기업한테 뭐 하고 싶다고? 원료를 조달받고 싶고자 했잖아. 그죠? 원료 조달을 받고자 했는데 얘가 세부 정보를 안 줬죠. 그래서 이 기업의 원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신제품 생산에서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D기업이 E기업을 탐색한 거지 E기업이 D기업을 탐색한 건 아니지. 누가 요구한 거야? 이게 원료가 필요한 건 D기업이잖아. 그래서 얘가 얘를 탐색한 거지. 얘가 얘를 탐색한 게 아니고. 차라리 뭐로 보는 게 맞아요? 이 강제하는 과정이 잘못됐죠. 강제 과정이 그러니까 탐색 과정이 아니고 강제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5번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D기업 E기업 간의 거래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그렇지. 얘가 정보를 안 주니까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맞는 말이죠. 여기 왼쪽에 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 단락 왼쪽에 환경적 요인에는 자산 특수성과 정보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보의 불확실성도 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맞는 말이지 4번도.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4번부터 33번부터 37번까지. 질문 없어요? 원래 이게 그 하나하나 다 풀이를 하면 한 3시간쯤 걸려 원래. 너네가 푸는 건 1시간 20분이잖아. 지금 되게 빨리 푸는 거고 지금 거의 날림으로 좀 맞춰본 거긴 한데 질문 없으면 난 안 해요. 넘어갈게요. 저기 관동굴 보기 이어서 나갈게요.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오세요 그러면. 우리 78쪽에 거기 여산이 여기도건 낫단 말 못하려니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를 가게 돼요? 산에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산에서 이제 저번에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산에서는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임금에 대한 충성. 그렇지. 유교적인 어떤 모습. 여기서는 도교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교적인 여기서는 이제 뭘 추구하게 돼요? 자기가 관찰사라는 거. 그래서 뭐 백성을 잘 돌보고 임금을 충성을 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위정자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반면 여기서는 이제 주로 어떤 자연을 즐기고 싶다라는 어떤 인간적 감정 뭐 이런 걸 노래하게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둘이 뭐가 나타나게 돼요? 결국 요즘. 충돌이 나타나요. 네. 충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갈등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어디서 풀어요? 맨 마지막에 꿈을 꿔요 얘가. 네. 그래서 꿈에서 뭐라고 그러면 선우 후라. 그렇지 후락의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중을 매양 보랴. 산중을 매양 계속 매번 보겠냐. 동해로 가자스라.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바다로 가. 산에서 바다로. 무슨 사상에서 무슨 사상으로? 유교 사상에서 도교 사상으로. 남여 완보하야. 그렇지. 남여는 뭐냐면 이거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갔는지를 대충 얘기하죠. 남여 완보 천천히 가서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완보 천천히 걸어서인데 마차 가마 타고 갔겠지. 그래서 천천히 가서 어디에 올라갔어? 산영루에 올라갔어요. 산영루. 누가? 박스 치세요. 여정은 다 박스예요. 알겠어요? 얘가 간 데는 산영루에 올라하니 오르니 뭐 이런 말이에요. 오르니 산영루에 올라갔죠. 영농벽계와 수성제조는 이별을 원하는 듯. 원은 뭐냐면 원망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영농벽계는 뭐예요? 아름다운 영롱한 시냇물이에요. 그 다음 수성제조는 뭐예요? 수성 노래하는 새들이에요. 새들 무새들 여러 새들이지. 영농벽계와 수성제조 한마디로 뭐라고? 그냥 자연물인데 수성제조와 영농벽계와 수성제조는
이별을 뭐 하는 것 같대? 원망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망, 원하는 듯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돼요? 시냇물과 새는 지금 자연을 계속, 그러니까 산을 계속 보고 싶은 거야. 얘는 알겠어요? 산을 계속 보고 싶은데 그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지. 그걸 지금 어디다가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마음은 새와 시냇물에다 투영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그렇지, 감정이입이요. 또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도 돼요. 오케이? 문제풀이야 뭐 거의 지쳤냐? 10분만 더 할게. 조금만 할게요. 어차피 뭐 다 보지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영농법계와 수성제조는 지저귀는 묻새들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그냥 퉁쳐갖고 그냥 새들이 알겠어요? 영농법계 아름답게 빛나는 뭐 이런 말인데 그냥 다 빼고 그냥 새 시냇물이에요. 영롱한 시냇물이야 그냥. 아니 그냥 이것도 쓰기 싫다. 그냥 영농벽계야. 영롱한 벽계 푸른 시냇물이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수성제조는 뭐라고요? 지저귀는 묻새들이에요. 지저귀는 제조 여러 새들이지. 전기를 떨치니, 자 전기는 뭐예요? 이거는 깃발이에요. 말 그대로 관찰사의 깃발이에요. 관찰사 깃발이죠. 전기를 떨치니 뭐 깃발을 드니 뭐 이런 말이죠. 오색이 넘넘는 듯하다. 이건 쉽죠. 깃발의 색깔이 무슨 색이야? 뭐 여러 가지 색이다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그치? 고각을 섣부니, 고각은 뭐예요? 북고자지. 그렇지. 북과 필이에요. 그냥 악기 대충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물어. 이게 뭐 북과 필이지 심벌주와 템버린이지 알게 뭐야. 그냥 대충 뭐라고? 그냥 악기 알겠어요? 그래서 고각을 섣부니, 섣부니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 섣떨며 무슨 뜻이라고 했어? 섞여 돌며요. 섣부니는 뭐야? 섞어 분이지. 고각을 섞어서 분이 해운이 다 거치는 듯하다. 해운은 뭐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해운. 바다 구름. 그렇지. 바다 구름이 거치는 듯하더라.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더라. 그냥 뭐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지 뭐. 명사길 니금말이. 명사길은 뭐냐면은 명사 이게 맑은 모래지. 맑은 모래길이에요. 맑은 모래길. 니근은 익숙한 뭐 이런 말이에요. 아 이 얘기 빼먹었는데 그래서 여기 대충 이 줄을 보면은 지금 뭘 나타내는 거야 이게? 관찰사의 행렬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요? 네. 얘가 맨 처음 뭐라고 그래서 석경의 막대집에서 행동을 뭐 다 떨치고 갔다고 그랬잖아. 네.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데리고 간 수행원 500명인가 그랬어. 알겠어요? 자기 혼자 갔다고 그랬잖아. 앞에서 뻥쳤어. 그 다음에 명사길 니근말이 익숙한 말이 뭐 이런 말이에요. 명사길 니근말이 맑은 모래길 익숙한 말이 취선을 그렇죠. 취선 이게 뭐예요? 취한 이거 박수 치면 안 되지. 이게 취한 신선이에요. 취한 신선 바로 누굴 나타내는 거야? 취선을 빚기 싫어. 비스듬히 싫어 뭐 이런 말이지. 그래서 취선은 바로 누구? 얘가 되고 싶은 거 보였어. 계속 앞에서 신선 그죠? 신선이 되고 싶었잖아. 그래서 뭐 200 뭐 얘기하고 뭐 그랬잖아. 네. 앞에서도 그래서 뭐 금강대에서 하지 올라가니까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는 듯하다 뭐 이런 구절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가 마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로 보는 거야? 신선. 자신을 이제 신선으로 지금 정신병 약간 걸리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취선을 빚기 싫어. 비스듬히 싫어서 바다할 곁에 두고 우리 배웠는데 다 이것도 바다 플러스 히읗 플러스 목격조사 알 이렇게 붙은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히읗 정성체언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왜? 이건 그냥 문학적으로 분석하지 관독별구 가지고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학교는 난 본 적이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바다를 뭐 이런 말이에요. 곁에 두고 말 그대로 곁에 두고예요. 곁에 두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해당화로 들어갔어요. 해당화 어디 피는 꽃이에요? 바다. 그렇지. 이게 바다에 피는 꽃이에요. 바다 피는 꽃이지. 노래도 있잖아.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건 이런 노래 모르냐? 네. 미안하다. 바닷가를 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해당 화로 들어가니 바닷가로 핀, 그러니까 바닷가에 핀 꽃을 본 거예요. 그 다음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번인 줄 어찌하냐. 자, 백구 뭐예요? 진돗개. 힘이 쭉 빠진다 뭐. 힘이 갑자기 쭉 빠져. 힘 백구야. 백구야 이리 와. 흰 갈매기. 흰 갈매기. 그래서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서리법이죠. 이 내 벗은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화자지. 백구야 놀자요, 알겠어요? 서리법이지, 서리법.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네 벗이야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뭐래? 그렇지. 이게 바로 무라일체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지? 이 백구는 고전 시가에서 아주 흔히 상투적으로 나타나는 소재예요. 알겠어요? 저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보면 뭐 저 구절이 있죠. 무심한 백구난 내쫓난가 제쫓난가 뭐 약간 좀 같은데. 무심한 백구는 나를 쫓는 것인가 내가 백구를 쫓는 것인가 뭐 이런 부 말이에요. 알겠어요? 백구야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지. 백구는 뭐라고? 흰갈매기.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무라 일체. 오케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사상? 도교 사상. 자연 친화. 오케이? 네. 힘드신가요? 아니 힘든 게 아니고 뭔가 까먹었어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그래서 이걸 문학적 아름다움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요것도 해주는 학교가 있고 안 해주는 학교가 있고 옛날 쌤들은 많이 해주시는데 요즘 쌤들은 좀 또 안 해주시고 그러더라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책에는 다른 작품에는 안 나오고요. 이 관동별급에만 나온 거 아니지. 관동별급에만 꼭 나온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다른 데도 많이 나오긴 해. 한국문학의 미적 범주라는 말을 써요. 한국문학의 미적 범주라는 말을 쓰는데 범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이 나타나는 어떤 주제면에서 이렇게 도식화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있어야 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현재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융합의 관계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상반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잘 들어맞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면 숭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실에 존재하지만 나하고 잘 들어맞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우암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나하고 뭔가 추상적인데 갈등을 일으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장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존재하면서 나하고 상반되는 여기를 뭐냐면 골개미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한국문학의 미적 범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숭고미는 주로 뭐냐면 충성, 애민, 뭐 조국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 좀 고귀하고 이상적이고 이런 거 나오면 다 뭐예요? 숭고미 알겠어요? 네. 우리 어디 나왔었어 이런 거? 그 봉우리 나오는 부분 있지? 네. 거기에 나타나는 한국문학의 미적 범주를 뭐라고 그래? 숭고미. 숭고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런 거 무라일체, 자연친화, 강호한정 우암이. 그렇지 이거를 우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자연친화 같은 말은 뭐라고 하고 강호한정 뭐 이런 말 써요. 그 다음에 이 비장미는 뭐냐면 갈등과 슬픔이에요. 주로 갈등과 슬픔, 님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거를 비장미라고 얘기해요. 갈등, 슬픔. 그래서 관동별곡에서는 비장미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냐면은 그 어디냐? 저기 뒷페이지 넘겨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에 보면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모슬민이 거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얘가 관찰사의 임무가 있는데 계속 뭐 하고 싶어? 여행하고 싶은 거야. 놀러 다니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그게 충돌 나는 장면에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비장미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골개미는 이제 한국문학에 주로 어디서 나타나면 해학과 혼자. 풍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문학의 주제는 대부분 이 정도에서 결정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보면 고전시가 딱 나오면 아 이게 도대체 주제가 뭔지 대충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알겠어요? 네. 님에 대한 뭐 그리움도 좀 있죠. 그리움. 님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은 뭐 임금에 대한 충성, 애민. 아니면은 자연에 대한 이게 거의 제일 많지. 이게 제일 많아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백구야 날지 마라 네 것인 줄 어찌 하냐. 여기서 나타나는 한국문학의 밀접 범주는 뭐가 돼요? 우아미. 그렇지. 우아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앞에서 봤던 비로봉 상상도 아니지. 저기 그 혈망봉과 망고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숭고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백구야 날지 마라 내 것인 줄 어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 뒤에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진짜 많이 못 나갔다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한 3분 남았는데